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 포인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여야 의원들 초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날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되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과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출국합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나서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동반 참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엿새간 후쿠시마의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을 살펴보고 농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데 오염수 시료는 별도로 채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윤관석 의원도 소환될 예정인데 검찰 수사가 직접 관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로까지 속전속결로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잔혹성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을 투표로 심판하겠다며 총선 기획단도 발족해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유럽연합이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미국 법무부도 소송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U와 미국, 일본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인수가 불발되는데 대한항공은 그 어떤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간의 대치로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참석으로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요. 확대 회의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어갑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오늘 첫날인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상회의 첫날인 오늘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정상들을 직접 맞이하며 안내했는데요. 평화기념관 자료관에는 원폭 피폭자의 유품과 피폭 전후 히로시마의 모습 등 원폭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폭의 참상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료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만 미국은 원폭 투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원폭 투하에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무역 등 세계 경제 현안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미일 정상들의 모습 봤는데요.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다면서요? 네,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압적 형태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인데 관련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합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한국 정상으로서도 첫 참배입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삼국 간 레이더 정보 실시간 공유와 확장 억제와 관련된 논의가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면 이제 히로시마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기간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동반 참배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난다고요?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도훈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늘 낮 2박 3일 일정으로 히로시마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원폭 피해 동포와 면담합니다. 지난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현지에 있던 한국인 2만여 명이 희생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히로시마에 한국인 위령비에 처음으로 동반 참배하기로 한 것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동포 피해자를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도 진행합니다.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한 지난 7일 서울회담 이후 꼭 2주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대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 첫 일정으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하고요. 이어서 판민징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모레 있을 한일 회담 그리고 한미일 회담인데 이 회담 전망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도 6개월 만에 함께 만납니다. 다자 외교무대 특성상 일정이 아직은 유동적인 것 같은데 일본 측에서는 21일 개최라고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조를 핵심 의제로 하고요. 지난해 11월 푸놈펜 성명에서 채택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방안을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성명에 워낙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담겼고 관련한 합의 사항이 추진 중인 만큼 이번에 3국 간 새로운 발표나 공동 성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와 경제 산업 등에서 연대를 공고히 하고 우리 국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G7은 정상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정세와 핵 군축, 비확산,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성명도 냅니다. 특히 의장국이 제기한 중점 주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도 다른 7개 초청국 또 국제기구들과 G7 확대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도 합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국제정세에서 이번 다자 외교 무대가 어떤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2010년이었습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던 천안함. 이 천안함의 이름을 이어받은 최신의 호위함, 새로운 천안함이 13년 만에 우리 영해 수호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된 최신의 호위함이라고 합니다. 취역식 현장에 차상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 기자 나오십시오. 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해입니다. 자, 뒤에 보이는 천안함 어떤 함정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함정이 새로 탄생한 우리 해군의 천안함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잠시 후 취역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전과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함정으로 건조됐습니다. 기존에는 1000톤급 초계함이었지만 오늘 취역하는 천안함은 2800톤급 최신의 호위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선체 길이는 122m, 폭은 14m에 높이는 35m인데요. 최고 속력 30노트, 시속 55.5km로 기동할 수 있고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잠수함을 탐지하고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고 장거리 대잠 어뢰인 홍상어도 탑재됐습니다. 추진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춰 은밀한 기동과 고속 기동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취역식은 잠시 후 오후 2시 반부터 열립니다. 건조된 군함을 해군이 인수해 전투함으로 편입됐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취역식은 통상 군 내부 행사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는 천안함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해 국민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취역식에는 군과 방사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참전 장병, 천안함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취역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취역기 개양은 참전 장병인 박연수 중령과 유지욱 중사가 맡아 깃발을 함정에 직접 올릴 예정입니다. 해군은 천안함의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에서 YTN 차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모레 일요일부터 당초 예상했던 4일보다 늘어난 6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이 요구해왔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죠. 다핵종 제거 설비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러나 처리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나오십시오.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 결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에 걸쳐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시찰 활동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시찰단은 유고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원자력기술원과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시찰 내용에 대한 지원,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먼저 방문 첫날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상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회의를 통해 오염수와 지하수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합니다. 본격적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시찰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해양 방출 이송 설비 등의 설치 상태를 살펴보고 알프스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의 분석 결과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심층 기술 회의를 통해 생태계 축적 등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유효성이 있는 시찰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정부는 이번 시찰 중에는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시료를 직접 받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정부만 별도로 직접 채취하는 건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 이 시료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늘 교차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협의했지만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본 측이 시찰 기간과 설비 등에 대해 피폭 우려 등을 제기했지만 가능한 우리 정부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찰이 대만과 태평양 도서국가 등을 제외한 개별 국가로는 첫 시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시찰을 마친 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1, 2주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을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에 대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 여야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강국의 반열에 올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 바란다고 응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식량과 에너지 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엽니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담회에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마시겠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인데요. 윤재호 원내대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취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주최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 포스터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파견이 결정된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올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를 식수로 마셔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 간담회를 한다며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한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그 위믹스 코인 발행사를 찾아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꾸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게임업체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으로 거래한 경위와 미공개 정보 유출, 입법 로비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 세탁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기현 대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이것이 통상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그 FIU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의심 거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민주당은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위 회의를 가능한 빨리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이 당을 떠난 만큼 서두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팎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원영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마녀사냥, 여론재판 같은 표현을 쓰며 김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 반면 당의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의원에게 자숙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조언했다며 당은 분열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확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서 호주, 인도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을 만나서 함께 격려를 할 계획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에 앞서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여론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성만 의원 공개 출석과 함께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오전 8시 50분쯤 이곳 검찰청에 온 이성만 의원은 미리 준비한 한 장짜리 입장문을 읽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이 사실을 불법적으로... 네, 이 의원이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힌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였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내일 돈을 주면 안 되겠느냐며 금품 전달을 뜻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2달의 간격이 있는 통화 내용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파일에서 자신이 언급한 돈의 의미 등 자세한 건 조사를 마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겠다고도 했는데 오늘 조사는 오래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요? 네,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된 조사는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장선을 위해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가운데 900만 원을 함께 뿌렸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전반적인 금품 살포 과정부터 확인할 전망입니다. 공개된 이 전 부총장과 통화 녹음 파일엔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했다는 듯한 발언도 담긴 만큼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께 활동한 현역 의원인 만큼 앞서 검찰이 상당 부분 특정했다고 밝힌 수수자와 관련해서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또 다른 현역 의원, 윤관석 의원 소환 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 이에 더해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특정 작업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현역 의원 줄 소환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노 의원은 사업가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날인 21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을 하는 것은 네 번째라면서요? 네, 정확히는 이제 초청은 5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참석은 4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초청받았던 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였고요.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20년에 미국에 또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됐던 G7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왔었던 건데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메시지의 수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러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정도가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일에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오니까 그 성격이 더 강화되는 것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한다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네네. 대면이냐 온라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확실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대면 회의로 참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회의에서 또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에 온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의미를 조금 더 배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테러 제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이제 확정되면서 러시아는 더 압박을 느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국이 어제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놨잖아요. 이게 결국에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 성명에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과 어떤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한 심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위 조절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수위의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떤 그 발언의 수위라든지 공동 성명에 담길 내용이라는 게 더 약화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은. 네, 이제 그게 저도 사실 이제 그런 표현 자체가 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좀 무례한 표현이기도 하고 좀 너무 위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뭐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역시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랑 교류하고 사업하는 기업가들 많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대응에도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랑은 또 입장이 다르죠. 예. 우리가 한미일로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특히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랑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뭐 당연히 북한의 어떤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를 높여야 되는 측면은 반드시 있지만 또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큰 과제를 두고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나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모레 열리게 되고 북한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할 텐데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들을 내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좀 더 전망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이제 11월이었나요? 프놈펜에서 한미 1이 만났을 때 안보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실시간 정보 교류에 대해서 정상 간의 합의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이 되는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진전이? 실제로 이제 그게 정상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자라고 했다면 실제로 이걸 하기까지는 또 실무적으로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논의를 아마 지금 3국 당국 간의 실무부처에서 국방부라든지 이렇게 실무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겠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 간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어떤 뭐 글쎄요 이게 선언 형태로 나올지 성명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안보 협력 차원에서 정보 공유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들 간의 일단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제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안정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워싱턴 선언 있잖아요. 여기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도 의제로 다뤄질까요? 글쎄요. 우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이 워싱턴 선언의 NCG 네. 관련해서 NCG의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양자 간에 특히 한국의 핵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자에서 양자로 왔는데 다시 다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참여 부분인데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사실 뭐 공식적으로든 어떤 뭐 다른 루트로든 NCG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밝힌 거는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오히려 우리 언론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정리하면 뭐 원래의 취지 그리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지 확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이 들어왔을 때 NCG의 원래 취지가 있는데 예. 그럼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양자에서 부분이 다자로 바뀔 때. 네,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 그 일본의 NCG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보도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가장 이제 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본에서 생각하는 것과 한국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리야 이제 그 방위 차원에서 또 일각에서는 뭐 물론 NCG 자체가 핵 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만은 핵 보유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이제 우리가 보통 핵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한미일 간의 핵 협의 그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제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가능성을 뭐 닫진 않았다라는 발언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래 취지 그리고 일본에서 이걸 들어왔을 때 뭐 한미일 3자 간의 메리트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들어오는 게 합당한지 그리고 일본은 들어와서 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 혹은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이제 정말 해야 되는 논의 그러니까 본질과 어떤 그 부분이 좀 주객이 전도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우선은 좀 원래 NCG의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일본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본은 원폭 공격을 받았던 나라, 특히 이번에 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가 바로 그 도시. 그래서 이제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오늘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다고 하고 또 한일 정상들은 위령비를 같이 간다는 중요한 일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더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갔으니까 당연히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이제 일부 한일 관계를 쭉 봐왔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당연했던 거를 몇 년 동안 못했던 게 한일 관계의 현실이고요. 뭐 가깝게는 2021년도에 G7이 영국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고 2019년도에 G20 오사카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불과 5월 7일이었죠. 7일에 개최가 되고 지금 불과 한 보름 정도 만에 보름도 안 돼서 다시 개최가 되는데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개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직전에 만났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일이 만나고 특히나 원폭 피해자 특히 한국인 위령비에 같이 참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정상 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일단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다양한 현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크고요, 최근에. 그런데 이번에 개최되는 곳이 히로시마인 거죠. 히로시마에서 위령비에 참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이제 희생을 당하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두 번째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에 잘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분 이제 한국 피해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이라면서요? 네, 위령비 참배도 처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인 피해자분들은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소외됐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보살핌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서요. 저는 무척 의미 깊고 굉장히 역사에 남을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하는 걸 계기로 우리가 추가로 참여하는 G8이 출범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7개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제 G7에서 G8으로 가는 게 뭐 처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가 참여를 했다가 2014년도에 자격이 정지가 됐죠. 그때는 G7 플러스 러시아였었는데 그 러시아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원국의 전체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고 주변국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어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어떤 위상과 그런 권한을 부여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7 국가들이 내놓는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들이나 공동성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고민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권한을 받고 어떤 위상을 인정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역 발생 농가는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청주 한우 농장 한 곳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97마리를 사육하는데 청주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서 2.3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안에 있습니다. 네, 가구까지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로 추정되는 곤충이 서울에서 등장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에 알 수 없는 곤충 수십 마리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날개가 달린 것 그리고 날개가 없는 것까지 모두 생소한 생김새입니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곤충이 외래 흰개미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는데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는 특징이 있어서 목조건물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네, 확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외래 흰개미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집안에 이제 가구 같은 것도 다 갉아먹게 되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해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한강청 자연환경과가 현장 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진위를 파악하고 있고 이르면 오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영업이 힘든 상황인데요. 올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돌아가는 삼계탕집. 여름을 앞두고 업주는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곧 폭염이 닥치면 최근 다시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한 5대 있거든요. 그거를 켜도 덥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음식값은 올릴 수가 없고. 미용실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 3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같은 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또 오른 건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용실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기도 쓰고 올도 여름은 또 엄청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 특수를 맞은 헬스장 업계는 왜 하필 지금일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을 앞두고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전기료가 앞으로 올라가면은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오른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거푸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다 가까스로 회복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 인하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충북 음성에서 77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사건 집단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약 2억 달러, 약 2,700억 원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6살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6살 이하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가 4월 둘째 주에는 4.0명이었는데 5월 둘째 주에 13.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나주에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평균 200에서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41개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모레 21일에 한강 잠수교에서 열릴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할 70팀을 선발했습니다. 자주포 엔지니어, 사육사, 응급 구조사, 축구선수 등이 참여하고 인기 캐릭터인 벨리곰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대한제국 영빈관으로 쓰였던 덕수궁 돈덕전이 재건착 수 약 5년 만에 올해 9월 문을 엽니다. 돈덕전은 덕수궁 석조전 뒤쪽에 있는 서양식 2층 건물로 고종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자 건립된 뒤 외교를 위한 영빈관 등으로 쓰이다 1920년대 들어 일제에 의해 헐렸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고 있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두 계절을 오가듯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대전과 대구는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여야 의원들과 짚어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